자, 그러면 이제 그 1차 모의고사 이제 그 B를 이제 풀어볼게요. B. 자, B는 이제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사학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학사는 이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예전에 볼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학사와 관련돼서 이제 보면 랑케사학하고 간접론과 관련된 내용, 신사학, 그 다음에, 나왔긴 나왔네.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학사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나왔긴 나왔네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안화학과 사회구조사, 그 다음 가에 들어갈 게 노동사거든요? 이 노동사학,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신사학이라고요. 신사학. 그래서 이제 종전의 랑케사학을 이제 뭐냐면 비판하고, 비판적 계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등장한 것이 그 신사학인데, 신사학은 그 당시 이제 그 안화학파나 마르크스가 강조한 구조 이런 것들 개념을 도입을 해서 사회경제적인 어떤 것들 방법론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랑케의 어떤 사료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하면서 발전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신사학과 관련돼 갖고 제가 이제 그 보충점 11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잠깐 보면요. 자, 거기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체, 사건 중심의 역사, 그러니까 랑케사학이죠. 이걸 이제 사회과학적 역사연구와 역사소설 전환하고 있고요. 그다음 랑케가 이제 정치사 강조했는데 경제, 사회, 문화사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그다음 개별적인 사건보다는 가정 구조, 구조 되게 강조하죠. 현재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종류를 보면 뭐 개량사학, 신경제사학, 심리사학, 안화학파, 네이먼사학, 그다음에 독일의 뭐 사회구조사학, 노동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자, 랑케사학의 비판을 볼게요. 요때 비판은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 입각에서 랑케사학을 비판한 거고 요거는 신사학 계열의 입장에서 랑케사학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좀 비판의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과학적 논리가 결여됐고 개념과 이론이 예매하고 연구 방법과 기준이 원시과학적이다. 그래서 과학과 문학이 혼합되어 있다. 그 문학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랑케사학이 뭘 강조했기 때문이죠? 내러티브적인 어떤 요소를 강조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신사학 같은 경우에 내러티브 요소를 척결하고 주로 이제 분석적인 내용들을 되게 강조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학파들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이 안화학파 꼭 외워두셔야겠죠. 안화학파는 1세대부터 해갖고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4세대는 이제 신문화사와 연결돼 있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브루데 2세대 학파예요. 그래서 이 브루데의 2세대 학파인데 이 사람이 썼던 것들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조된 걸 뭐예요? 장기 지속의 역사, 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강조하면서 장기 지속의 역사 구조를 강조하면서 하부 구조의 존재, 그 다음에 어떤 그 시간의 어떤 것들은 이제 흐름을 통해서 구조의 변동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사회사가 있는데 사회사는 독일의 역사예요. 그것도 이제 그 원래 프랑스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랑케사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랑케사학을 깨고 등장한 것이 안화학파죠. 근데 그 안화학파를 또 계승한 게 또 뭐냐면 독일이야.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야. 랑케가 비판해갖고 그 안화의 영향을 받은 게 독일의 사회사인데 원래 사회사는 한 분야에서만 봤는데 이게 그 분야 쪼개니까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자 하면서 사회사가 뭘로 발전되면 사회구조사로 발전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영국의 역사 같은 경우는 볼 게 톤수를 주장한 노동사죠. 예전에 한번 노동사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노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아래로부터 역사를 지향한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 방법론하고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좀 빠진 게 뭐냐면 마르크스가 있어요. 마르크스 사학. 그래서 그 마르크스 사학도 예전에 한번 언급됐기 때문에 그 남색책 부분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신사학 관련된 내용들은 그 파란 책에도 잠깐 언급돼 있지만 남색책 내용이 더 많으니까 이 남색책 내용에서 좀 찾아서 공부를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랑케사학의 비판 내용, 그러니까 신사학 계열에서 랑케사학 비판 내용들을 쓰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과학적 논리가 결여되고 개념과 이론이 애매하고 연구 방법과 기술이 원시각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사회과학적 방법론, 그 기술은 그 종종 내러티브를 좀 부정하고, 어떤 그 과학적인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자, 그 다음 연구 방법 공통점. 자, 이런들의 연구 방법 공통점이 뭐예요? 뭘 많이 도입됐죠?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개념을 많이 도입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연구 방향. 그래서 여기에서 장기 지속과 구조의 연구 방향은 이게 이제 남색책이 있는데, 예전에 연구는 되게 보면 20년, 30년 단위야. 근데 얘의 연구는 100년, 200년 단위야.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를 할 때도 예전에 20년, 30년 가지고 얘기했는데 얘는 100년, 200년 가지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하부 구조, 특히 의식주의 변화들이 그 당시 물질 문명의 변화들이 교환 경제를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발생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포면보다도 그 밑에 있는 심층의 내부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역사에 떠받쳐주는 어떤 하부 구조, 사회 경제 구조, 생물학적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게 됐다.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게 뭐라고 했죠? 노동사죠. 노동사의 특징 외워두세요. 예전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노동사의 기초의 특징에서 이제 뭐냐면 키워드는 뭐냐? 일단은 그 집단 전기나 그다음 수량화 문화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역사. 이 아래로부터 역사는 꼭 쓰셔야 돼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예. 아래로부터 역사는 꼭 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색책에 제가 예문을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 것가 역사의 어떤 투쟁의 조건 그 주체라는 걸 이제 강조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은 뭐와 관련된 거죠? 예성논제와 관련된 거죠? 예, 예성논제인데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A와 B 사건의 명칭을 써보고 당시의 종법 적용에 대한 기억과 니은의 인식을 각각 서술해 보시오. 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디귿에 대한 송씨의 위견을 기수해 보시오. 있는데 예성 논쟁은 예전 기출에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나왔고 재작년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논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정의와 항우의 복상 가지고 논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의와 복상을 3년여 할 것이냐 2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몇 차 예성인 걸 알 수 있어요. 1차 예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13페이지에 보면 그 예성 논쟁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표 만들어가지고. 자, 그거 보면 1차 예성을 기예성이라고 하고 2차 갑인 예성이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갑인 예성 부분이죠. 그래서 1차 예성 때는 서인은 1년설, 남인은 3년설, 그 다음에 2차 때는 서인은 9개월설, 남인은 1년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1차 예성은 그 당시 서인이 승리했고 2차 예성은 남인이 승리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서인과 이제 남인들이 이제 어떤 인식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서인은 호정을 몇 번째나 들러봤죠? 2번째나 들러봤죠. 왜냐하면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소현세자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6개월 만에 의문의 죽음살 맞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림대군이 이제 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호정을 둘째로 봐야 된다. 근데 남인 같은 경우에는 호정을 첫째로 봐야 된다. 왜냐면 물론 소현세가 장자가 있지만 이제 왕이 된 이상은 이 사람은 첫째로 인식해야 된다. 남인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정을 좀 더 높게 본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종법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그 조선 전기 때 종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성리학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뭐예요? 종법을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종법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왕의 정당성도 이렇게 마련되는데 서해는 천하동례를 냈었어. 이거 교과서 나왔는데 이 천하동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예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왕과 사대부의 예법은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는 보편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남인 같은 경우는 남인 상대적 서인보다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왕자의 부동산설, 그러니까 왕의 예법과 그 다음에 사대부의 예법은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약간 이제 융통성 있게 범칙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법 적용에 대한 인식은 이 서인과 남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1차 해석이나 2차 해석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2차 해석 물어볼 때 어떤 분이 종법 적용 관련된 내용을 썼더라고요. 근데 틀려요.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2차 해석 때 그 예전에 기출 나왔던 거는 얘네들이 뭘 지금 물어보냐, 뭐 때문에 2차 해석 당시에 뭘 주장 내용을 쓰라고 한 거죠. 종법 관련된 내용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이를 좀 구별내시고 발문에 맞게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분제 입장 왕권과 신권과 좀 밑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서인은 누구와 썰 따는 거죠? 이통기국설을 따는 거죠. 이통기국설. 그래서 이제 신분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는 걸 이제 강조했고 그다음에 노비종목법도 찬성했고 그다음 호포법도 찬성을 했죠. 남인 같은 경우에는 이기호바설 그래갖고 이제 이해 가변설 그걸 통해 신분의 어떤 차별성 그래서 노비종목법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호포법도 반대했고 뭐 이런 거 물론 이건 도시고 나눈 거고 실제 개별적 인물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서인과 남인의 어떤 그 뭐냐면 이런 그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도식화 시켜갖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 자 이번에는 이제 A와 B와 같은 사건의 명칭 아까 기해송 1차 해송이 됐죠. 그래서 송종기는 이제 서인 측의 입장이죠. 천하 동네를 포방해서 호종에게 종법을 원리대로 시행해서 호종을 몇 번째 아들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아들로 봐서 적용해야 된다. 근데 이에 호목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부동산을 강조해서 이게 좀 번칙적으로 적용돼갖고 호종을 몇 번째로 봐야 된다? 첫 번째로 봐야 된다. 이런 인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송시열이 이제 그 남인 측이 송시열의 입장을 이제 비판하는데 일단 남인 측의 입장 보면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조 선생이 둘째를 후사로 정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장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장자가 죽으면 그 예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례나 예례, 의례 이런 거에 의해서 3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죠. 예.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이렇게에 대해서 누가 송시는 반대의 입장을 쓴 거야. 송시는 어느 쪽이죠? 남인이 아니라 서인이고 이 사람은 천하동네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종을 몇 번째 아들로 봐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 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전을 세워서 후사를 이룰 때는 체의부정하여 부모가 3년상 입어도 안 됐다. 이게 있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말인데 그래서 사종기설이 돼갖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부모가 3년복을 입지 않은 4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서전을 세워 후사를 입을 때야. 그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당시 서자라는 건 물론 이제 그 호종은 서자가 아니에요. 적자죠. 근데 요때 서자는 이제 송시의 두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로 봤는데 근데 요 조선시대 서자는 두 번째 아들 의미가 아니죠. 뭐죠? 첩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왕통을 호종의 왕통을 뭐야? 상대 떨어뜨린 거. 호종을 잃은 현종인구도 뭐야? 정통이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석현이라고 해서 누구야? 소현세자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제주도에. 그러면 요 입장을 볼 때는 누가 정통인 거야? 현종이 아니라 석현이 정통이 되는 거죠. 그럼 왕권 지금 정통성을 부정하는 아주 위험한 반응이야. 그래서 체의 부정은 뭐냐? 바르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호종에 이은 현종은 바르지 못한 왕통이다. 이 얘기야. 상당히 뭐냐면 위험한 반응이야. 1차 때는 그냥 얼쩍적하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2차 해송 때 이게 불거져가지고 나중에 송시가 뭐야? 유배를 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논쟁이니까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이제 그 중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양문운동하고 범법자강운동을 같이 냈어요. 그래서 각각 예전에 각기 다른 문제를 냈는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양문운동 범법자강운동은 번벌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웬만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같이 냈어, 그냥. 그래서 제가 중국 근현대에서 이제 다음에 기출 문제, 저기 낸 거 기출이 아니라 이제 그 모의고사 문제 보면 약간 듣보자 문제들 되게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작년에 한번 정업 관련돼서 한번 당해가지고 듣보잡 문제를 냈어. 왜냐면 요번에 이제 교수님이 또 똑같은 교수님이 들어가는데 정부에 하면 그 교수님이 이상한 데 골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출 주제가 아니라 어디 이상한 데서 골라낼 수 있어가지고 냈고. 그래서 작년에 정업 관련된 문제는 한예종 읽어봐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자세한 건 어디 나왔냐면 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있어.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답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 낼 때 스포 같지만 일종의 그 부분에서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냈냐면 나올 가능성 없지만 그 사람이 또 여기서 이상한 데서 골라내버리면 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요. 어디에서 내가 이상한 문제가 냈는지.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앞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에서 냈어요, 그냥. 자, 여기 보면 이제 가는 양모운동이고 나는 1번 유신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범법 자가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가운동에 이끌었던 주체의 성장 배경. 어떤 사람들이 양목화 관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성장했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죠. 예. 그 이용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진국본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패 원인.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하고 이제 경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그게 더 양모운동 비효율적인 걸 알게 됐는데 그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자, 일단은 양모운동의 주체세였던 중앙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 한인 관료 세우기 때문에 지역적 차원에서 이제 분산 쪽으로 있지만 메이지 유신 주체들은 뭐야?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죠. 그래서 일괄적인 어떤 프로그램에서 추진했다. 이것이 양모운동 한계죠. 그래서 우리가 양모운동 한계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양모운동 한계 맨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내용 배경, 개혁 내용, 결과는 각자 보시고 뒤에 보시면 한계가 있어. 4가지 외워주세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계는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예전 문제처럼 정치적 측면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문제 낸 것처럼 주체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런 거. 그래서 동체주의의 기본 정신은 정통적인 농업사회에 부응하고 근대적 산업국가를 건설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서양의 제도 도입 없이 기술 등 중체 서양을 입국한 서양 문명의 피상적 모방이었고 이게 3번의 지도적 문제죠. 양목파 관료들이 지방 관료이기 때문에 중앙의 핵심적 요직들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분산적, 개인적, 비효율적으로 이제 적용됐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 호남성 총독을 임명했는데 호강 총독을 임명했는데 자기 지역에서 임명할 때는 그 지역에서 기업을 세웠다가 자 상동성 쪽으로 가면 기업을 다 뜯어나가고 이제 공장을 뜯어서 그쪽 이동을 시키는 그래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장 경영 방식에서 간독 산판 있죠? 간이 감독하고 자금을 대주고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방식.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요거 꼭 외워두세요. 맨날 양모운동 나오면 요거 4가지 물어봐. 한 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양모운동 메이지 유신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법자가운동인데 범법자가운동은 이제 못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이제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관련된 개혁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교육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2가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와 뭘 볼 수 있느냐. 자, 그 당시 이제 과거제에서 팔고문을 폐지시켰다. 그러니까 과거제를 폐지시킨 게 아니라, 과거제에서 팔고문 있죠? 명청시대 때, 팔고문. 지금 이게 이시험 체제가 팔고문이잖아. 예. 이런 걸 폐지시키고, 대신에 뭘로? 신식학문호. 근데 과거제를 폐지한 건 언제죠? 강서신정 때죠.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는 뭐냐 이것도 동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대적 시민의식이나 부유재 세력이 발달하지 못한 중국의 정통사회에서 혁신적 지식계층에 의해서 추진된 민족주의 구국운동으로 대중적 기반이 시작했다.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잠깐 보충 페이지 보면 일단 이제 범법의 주장 보면 강유의 사상이 있어요. 예. 강유웨이네. 강유위. 예. 위자가 빠졌네요. 강유웨이. 자, 강유웨이는 신학의 경우가 공자 계제구가 있죠. 그 내용을 파악을 해두는데 이건 고문학파야, 근문학파야. 일단 근문학파죠.
그래서 국문학파는 공양학자들은 국문학파예요. 그래서 공자를 뭘로 보죠? 개혁가로 보죠. 고문학파는 뭘로 봐요? 정통의 문화의 수호자, 전달자로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들, 공자개조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신학의 경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지식인들 입장을 때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康유의 개혁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도 이康유의 자체가 싫어가지고 이런 사상이 싫어가지고 반대했던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신학의 경고하고 공자개제고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개혁론도 꼭 외워두셔야겠죠?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메이지 유신을 모방을 했고 입헌군주제를 포방을 했죠. 1차 개혁과 2차 개혁 이렇게 있는데, 자, 1차 개혁은 제도국을 개선했어요? 시도했어요? 시도만 하고 말았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대신에 뒤에 이제 무군주를 개설했죠? 개혁파 관리들 임용하고 3인의 상서를 허용하고, 왜냐면 이제 상서 때문에 그 당시康유가 이제 카이직 관료들이나, 그래서 그 상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 황제에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식학교 설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고의 팔공을 폐지. 서원의 학당 전환. 그 다음에 2차 개혁은 관료기구 철폐, 무군정 개설, 친이군 건설, 신군 육군 창설.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에서 눈여볼 게 신군의 창설이죠? 신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서신정 때 신군이 창설된 게 아니라, 요때 창설된 거예요. 신권, 육권이 신군이에요. 다른 말이야. 그리고 강서신정 때는 뭐죠? 증설한 거죠. 증설. 예, 예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아까 논쟁이 생겼는데, 자, 그 밑에 한 개 꼭 외워두시고요. 의는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한 적극적인 근대운동.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강서신정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뭐냐면, 무술정변, 그러니까 범법 자가운동을 진압했던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술정변을 통해서 진압했는데, 막상 또 이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자기가 예전에 탄압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또 받아들여가지고 했던 거죠. 예, 강서신정 자체가. 자, 그렇지만 시기가 좀 약간 늦었죠. 그때는 이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강서신정 양무운동,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기본적이지만 한번 살펴봤고요. 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 카르스 대제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통 프랑크 왕국 문제 나오면 앞에 있는 피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르스 마르텔보다는 이 칼대제가 많이 나와요. 거의 100% 칼대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칼대제 업적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라 해가지고 이제 칼대제 업적들을 쭉 했는데, 자, 그 다음 사료는 칼대제 행정에 관한 기록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시오. 이렇게 있는데, 가는 이 사건은 바스크인에게 도움을 된 것으로 무장이 가벼웠던가 이 사건이는 쭉 있는데, 이건 뭐와 관련 거예요? 로스부 전투죠. 외워두세요. 이거 왜 일어났어요? 그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죠? 이슬람 왕조였어? 우마이야 왕조 있었죠? 그걸 정벌한다고 이제 한번 갔다가 뒤에 섹슨족이 공격하니까 후퇴를 했죠. 피해 산맥이 넘다가 산악민족이었던 누구부터 공격을 받아요? 바스크인. 그래서 이제 누가 죽죠? 후발부대의 장군이었던 로랑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약간 왜곡돼서 나타난 것이 로랑의 노래.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 전투가 롱스문 전투야. 예. 그래서 애워두세요. 예전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요번에 카탈로니아가 분리운동 한다고 하잖아요. 스페인에서. 그러니까 바스크족과 관련된 이동수부족하고 전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무식의 소치죠. 예. 바스크족하고 카탈로니아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 바스크족은 산악민족이야. 얘네들은 소수민족이야. 지금 한 100만이나 2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지금.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민족이고 역사적으로 달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활발한 뭐죠? 정복 사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왕국을 확대시키면서 서노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히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시 정복제 통치 방법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300개 주 나누고 주백을 세우고 치안 사법 군사를 간장했고요. 동시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또 교회를 많이 세웠어. 그러니까 정복 사업을 하면서도 선도도 같이 하는 거야. 전도도. 왜 교회를 곳곳에 세웠냐? 일종의 행정구역이죠.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 불교 교단을 조직화시키면서 국가 조직을 체계시켰잖아요.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이제
문자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야? 신부들이죠. 성직자들, 수도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뭐냐면 행정 조직을 정비시키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게르만족들에 의해서 뭐죠? 학대 전파되기 시작한 거야. 예.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이제 800년에 일어난 소노마 황제가 관련된 거죠. 수요와 관련된. 그래갖고 그 의미.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서계에 있는데, 그 역사적 의미는 민족운동 이후, 게르만의 어떤 그 이동 이후, 유럽 혼란이 안정됐고, 그리스도교를 매개로 해서 게르만적, 로마 게르만적 어떤 중세 유럽 질서가 수입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의미. 그 다음에, 라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카오스 르네상스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알킨이라는 사람이 적용해가지고 개혁운동을 추진했고, 궁중학교를 개설하고, 라틴어 문법, 논리학을 가르치게 하고, 이때부터 중세 유럽의 국제어가 뭐가 된 거예요? 라틴어가 된 거예요, 라틴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뭐냐면,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카로링거 소문자를 만들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요. 카로링거 소문자. 그래서 예전에는 메로빙고 소문자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알킨 같은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쓰기 편한, 필사할 때 쓰기 편한 카로링거 소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오늘날 그 알파벳 소문자 관련된 거야. 소문자. 근데 소문자는 필기체하고 이제 있는데 뭐 서양 중세사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요거는 개론세 없어요. 서양 중세사 부분에 있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카알데지의 업적들을 몇 페이지에 이제 정리해놨냐면 16페이지에 정리했어요. 이 정복전쟁, 이베리아 원정, 그 다음에 그 로랑의 노예와 관련된 것도 있죠. 그래서 왜곡된 거 내용들, 그다음 통치체제 구축, 그 다음에 문화정책, 소노마 황제가 하는 수요 의미 달라 외워주세요. 서계나 그 다음에 서총에 있는 내용,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네. 그래서 한 3년마다 한 번씩 내는 것 같아요. 이 칼대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5번은 제국주의 관련된 정책들이죠. 제국주의.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호전쟁이라든지 뭐 콩고도 일종의 넓게 보면 제국주의 정책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제국주의와 관련된 이제 위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홉스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명이 레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홉스와 레닝의 제국주의가 서계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홉스의 제국주의인데,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최초 연결해서 설명했던 사람이고, 제국주의 원인을 뭐하고 이제 보냐면, 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쌍값으로 부려먹고 하니까 구매력이 약화되고, 결국에 국내 시장이 좁다 보니까 그 잉여 자본들이 어디에 나오게 되죠? 해외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해외에 투자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서로 충돌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분배 문제. 그래서 국내 분배 문제가 제한하게 되면 구매력이 생겨가지고 상품 소비가 많아지니까 잉여 자본들이 국내에 투자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외 식민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레닝의 제국주의는 홉스의 위견을 비판적으로 계승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을 정당했는데 이게 이제 서계에 있는 내용이 주 내용이야. 그 레닝은 제국주의의 원인을 뭐라고 봤냐면 독점 자본주의와 국민 자본주의의 결합을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제2차 산업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중화학공이나 뭐 이렇게 큰 장치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본지배학적인. 그래서 종전에 뭐 면직원이나 이런 건 노동지배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럼 많이 돈이 필요하면 자본이 투자되면 시장을 몇몇 사람들에게 가점될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 옷가게는 많죠. 옷을 만드는 회사는. 근데 자동차나 비행기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적죠. 왜 그랬어요?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야지만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본 규모가 회수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빚을 못 갚으면 누구한테 종속이 되는 거야? 돈을 빌려준 투자은행이 종속이 돼요. 그러면 은행 자본이 무슨 자본을 지배하게 되죠? 산업 자본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금융자본주의라고 해요. 예. 그리고 독과점 형태가 등장했기 때문에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럼 어디에서 이제 투자하겠어요? 해외도 나가죠. 해외에 투자하고 식민지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국주의 갈등 속에 자본주의 약한 고리에서
뭐가 형성된다? 사회주의 혁명이 나는데 이때 뭐가 일어난 거야? 러시아 혁명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레닌의 제국주의는 일종의 자신의 어떤 그 사회주의 혁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제국주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그 레닌의 제국주의와 홉스의 제국주의 좀 기억을 해두세요. 대개 이제 주류의 견해는 레닌의 제국주의 견해가 많아요. 그래서 서계나 그런 데서 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제국주의 시대에는 19세기 중후반인데 요때 이제 유럽에서는 뭐가 있었죠? 제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제2차 산업혁명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18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이제 고전적 제국주의의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특징도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요것도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제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1차 그러니까 산업혁명 얘기할 때 이제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 있는데, 1차 산업혁명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산업혁명은 몇 세기 때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죠? 그 전에 있었던 전조의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보통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그때 1차 잉크로즈 운동, 이렇게 2차 잉크로즈 운동 할 때 있죠? 요런 산업혁명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이후야.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1차, 2차, 중간에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후반 때에 있었던 건데, 특징은 전력과 석유를 사용했죠. 예전에 석탄을 사용했는데, 동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금속뿐만 아니라 비금속 부분, 그러니까 강철, 알루미늄, 고무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알루미늄이나 고무 같은 것들은 주로 그 당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런 지역에 많이 지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도 어떻게 되죠? 그런 지역으로 확대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같은 전기화학공업.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많이 투자하는 곳에 그 공업이 발달됐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도 조그만 예전 소매금융 갖고 안 되죠. 이제 금융자본도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은행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때는 기술자들이 발명을 유지했지만 이제 2차 산업혁명 때는 과학적 연구가 의존했고, 주도국은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아니에요. 어디죠? 미국과 독일이죠. 예. 그래서 영국이 이제 세계 공장에서 이제 자리를 물러나고 미국과 독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영국이 이제 동맹체제 고립에서 탈피해가지고 동맹을 했던 것도 해군력의 약화도 독일의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가 영국이 경제력이 딸리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살려면 누구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5번에. 자, 일단은 그 A는 홉스의 제국주의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레닌의 제국주의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 A와 B의 저자가 생각한 제국주의 국가의 해외 진출 원인을 각각 두 줄로 인해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서계에 있는 내용인데, A는 홉스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분배가 제대로 안 돼가서 그 당시 그 국내 시장이 축소가 되니까 그 당시 잉여자본들의 첨예한 경쟁 때문에 국외 시장을 진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B의 원인, 아까 얘기했죠. 금융자본과 산업자의 융합으로 자본 수출에 유리한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식민지가 이제 예전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었죠. 하나가 뭐죠? 원료 공급지하고 상품 시장의 역할이 있는데, 요게 하나 더 플러스됐어. 제국시장. 자본 투자지의 역할.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더 이상 투자를 해도 이제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투자해요? 식민지에 해외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선진자본들이 새로운 시장에 계속 투자를 하게 되잖아. 왜냐,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이익 창출이 안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생산물을 완성할 때까지 모두 연속적인 작업 단계로 해갖고 하나의 중심이 감독을 했을 때, 요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교육학 시간에 이제 약간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사회학 시간에 T. 그래서 일간 생산 방식, 컨베이트 시스템 있죠? 그래서 이걸 포드리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포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있죠? 그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컨베이어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노동자가 하나만 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찰스 뭐냐면 영화를 보면 막 어떤 노동자 뭐야 나사만 조이잖아. 그리고 나사 조이다 화가락 비치고 챔플린 영화인가 그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무슨 거냐? 이때 자본주의를 이때 이제 산업발전을 뭐라고 하냐면 제2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용어와 이제 같이 쓰시면 되는데 그 특징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까 그 제2차 산업혁명 전력과 석유를 동력으로 삼고 중화학공이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선진 자본들의 그 뭐냐면 그 새로운 원료 획득과 상품 시장을 차지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전개했다. 그래서 기업과 관련할 때 뭘 지칭했어요? 역사 용어를 같이 쓰니까 이때 역사 용어는 제2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꼭 쓰시면 돼요. 이게 단서를 달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기출문제 기출한다.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는 작성 방법이라 해갖고 이걸 많이 적어놨어요. 이거 적었더니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줄줄이 뭐뭐 했다, 뭐뭐 해도 그리고 했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아. 근데 이 작성 방법을 하니까 보기가 깔끔하게 좋아. 이렇게 예시문이. 그래서 이제 요즘엔 작성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6번 문제 해볼게요. 6번. 6번은 노비제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노비제도는 그 3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노비 종목법 기억나세요? 예. 그 관련돼서 이제 한번 나왔는데, 자, 그럼 노비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볼게요. 거기 19페이지 펴보세요. 노비가 있는데, 노비는 이제 뭐 종류에는 이제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죠. 자, 공노비는 역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노비 일단 전제가 뭐예요? 외고예요. 밖에 이제 사는 건데, 그 역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죠. 되게 이제 고려 조선시대 때 이제 간청에서 사역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선상노비라고 해요. 선상노비. 근데 고려시대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역노비라고 했어요. 공역노비. 입역노비라고 또 했고. 근데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 들어서 선상노비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명칭만 바뀐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예전에는 뭐 보충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과후 활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걸 이제 예전에 그냥 놀러 가는 건데 지금 연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거야, 그냥. 자, 그리고 낙공노비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그 소속 간서에 무상으로 노역을 하는 것들인데, 그 노역하는 게 선상노비인데, 낙공노비는 신공을 갖다 바치는 노비야. 그러니까 신공은 뭐냐면 물건이나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봉종노비라는 게 있어요. 봉종노비. 예. 봉종노비는 뭐냐면 선상노비가 이제 무상으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강가에 가서. 그럼 얘네들도 가족이 있거든. 그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봉종노비는 뭐냐면 선상노비들, 입역노비들의 돈을 대준 노비야. 경제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상노비와 낙공노비 비중이 어느 게 더 높아질까요? 선상노비는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낙공노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거 많이 도망쳐 나가요, 공노비들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순조 때는 공노비들이 도망가는 노비를 그냥 인정해버리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산노비는 주거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눠요. 얘네들은. 기준이 달라요. 하나는 솔고노비, 외고노비죠. 그래갖고 이제 솔고노비는 이제 주인에게 예속된 노비를 얘기하고 같이 살면서, 외고노비는, 아까 이제 낙공노비처럼 일정한 신공을 바친 노비들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고려시대 때도 이 낙공노비라고 하지 않고 외고노비라고 했어요. 예. 근데 조선시대 때 이름 뭘로 바뀌었죠? 낙공노비 바뀐 거야, 이 명칭이.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노비는 그 매매 증여의 대상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상속의 대상 아니고, 산노비는 매매 증여의 대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세전법이 적용되죠. 그래서 그 밑에 여기 노비의 신분 관련된 내용이 그 관련된 것들인데, 원래 노비는 동세곤이죠. 동세곤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결혼할 때. 같은 때깔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지금도 신분별로 보면 얼굴 때깔이 좀 다르잖아. 마찬가지로 때깔이 비슷한 놈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동세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양청교혼이 뭐냐면, 보통 양인과 청인이 이게 결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일종의 이제 그 짝짝꿍해갖고 낳은 거를 할 때, 거기에서 태어난 애는 뭘로 볼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요. 그게 이제 예전 시험문이 나왔는데, 자, 고려시대 때 이제 정종 때는 천자수목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충령할 때 일전 직첩법이다, 이거. 태종 때는 노비종무법, 그 다음에 세종 때 노비종무법 바뀌었다가, 세조 때는 일초직천법으로 바뀌었다가, 조선후기 때는 노비종무법, 뭐 일천직천 왔다 갔다 하다가, 영조 때 노비종무법으로 확정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노비종무법이라는 건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거죠. 노비는. 그러면 노비들 종무법을 확립했던 때가 이제 처음 그 세종 때인데, 앞에 이제 태종 때는 그 노비 종부법 해가지고 노비를 최대 양인화 시켜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근데 이게 대신대 반발이 크니까 노비 종무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근데 다만 예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노비 종부의 대상으로 아버지 신분을 따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거나 그다음 관리의 자식이거나 40세 이상의 양인 중에 정실 부인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 신분을 따는 거예요. 예의적인 조항이야. 근데 그때도 뭐냐면 보충군에 한 6개월이나 1년 근무해야 돼. 양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나서 뭐냐면 양인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대개는 얼짜든 이 예의 조항에 따라서 뭐죠? 뭐냐면 빠져나간 거죠. 자, 그러다 세조 때 그 형식은 노비종무법 따로 있죠. 왜냐면 아버지법을, 그러니까 할아버지법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에다 단서를 더 뒀어. 뭐는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 결혼할 경우는 그 자식도 노비다. 이 단서에 의하면 이제는 빼도 박도 뭐야? 아버지나 어머니든 천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쪽만 천인이면 그 자식 또한 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천 직천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노비종무법, 조선후기 때 이제 있는데, 이 노비종무법은 조선 전기 때 노비종무법 의미 달라요. 조선 전기 때 노비종무법은 뭐예요? 양인을, 그 학보보다는 노비수를 확대하려는 거죠. 근데 조선후기 때는 이제 양인수가 적다 보니까 양인 확보에 의해서 한 거야.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노원식이 집권할 때, 서인 측이 집권할 때는 노비종부법 실시했다가, 남인 측이 집권할 때는 또 폐지됐다가, 결국에는 언제 때 확립되죠? 영조 때 확립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성인, 그 노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돈 많은 노비들과 돈 없는 양인 딸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비종부법에 따라서 어머니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게 아니라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같은 노비종부법이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좀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볼게요. 문제는 이제 6번과 관련된 사료인데, 6번은 이제 여기에서 A 발언에 나온 정치적 배경을 쓰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노비세정법 내용을 쓰시오. 요거는 내용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뭐와 관련된 고조사 충령학만 기억하시면 돼요. 충령할 때는 요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죠?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는 일천직천법이 되어 있죠. 예. 충령할 때 일천직천. 한쪽이 자식이면, 저희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 노비가 된다. 이 내용인데, 이 충령의 왜 이런 글을 썼냐면, 이게 일종의 원나라 세조한테 바치는 글인데, 그 당시 원나라가 노비제도 개혁을 요구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세정법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비면 그 한 대에서 끝나는 거야. 자식은 뭐가 되는 거죠? 그냥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왜 그게 됐냐면 중국은 노비를 구하기 편하거든요. 전쟁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안 되죠. 고조는. 그래서 이제 이걸 개혁을 해라. 노비세정법 폐지해라.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입장할 때 노비세정법 폐지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양인수가 늘어나니까 뭐야? 더 공무를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죠. 자, 근데 이에 반해 충령왕과 검문 귀족들은 반대했어요. 왜냐면 얘네들 입장 올 때는 노비가 많은 게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태조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이 노비면 노비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결국에는 원나라의 요거는 철회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의 자료에 비시기 때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쓰시오. 그러니까 일천 직전 때 뭘로 바뀌었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문에서 다 필요 없어. 항상 물으면 어디 본다고 했죠? 출처를 보세요. 태종실록이죠? 태종실록이면 아까 이제 이 태종은 뭐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러면서 노비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양인 수를 늘리려고 했어요. 이때는 잡세고니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이제 뭐냐면 그 주인이 노비를 건드려가지고 얘가 태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 노비 종부법이라 쓰시면 돼요. 종모가 아니라 예, 아버지 신물 따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노비 종부법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에 부과된 천역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공노비에. 자 천역은 보통 이제 신역이라고 해서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직역, 군역, 천역이 있죠. 예. 그래서 직역과 군역은 누가 담당해요? 양인이 담당하고 신분상. 천역은 공노비를 담당해요. 그 공노비인데 이건 여자도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선상노비, 낙공노비처럼 하나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소속 간서에 무상으로 노역을 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 일정한 신공을 바쳐야 되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써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쓰시면 돼요. 내용을. 낙공노비, 선상노비 쓰시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이건 명칭이니까. 자, 7번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정부의 헌법 내용인데 많이 봤던 거죠. 어디에 봤어요? 이번 연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걸 그대로 제가 낸 거예요. 예문을. 그래서 응용하는 문제인데 가는 이제 1차 개헌과 관련된 거죠. 1차 개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민을 조직하고 대한의 주권에 쭉 있고 1차 개헌이고 나는 좀 생소하실 거야. 이거는 몇 차 개헌이냐면 1920년대에 했던 3차 개헌이야. 네, 3차 개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임시정부에서는 헌법이라고 좀 말하긴 그렇지만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래서 총 몇 차 개헌이 있었냐면 1차부터 해서 5차 개헌까지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페이지 잠깐 보면 제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 1차 개혁은 이제 요번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한성 정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승만을 이제 계승하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중심제 했고 그다음 2차 개헌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이 쫓겨나죠. 탄핵받고. 그래서 국무령 제도 했다가 이 국무령 제도가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불완전해. 그래가지고 바뀐 게 뭐냐면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야. 요때는 이제 국무원 중. 근데 이제 3차 개헌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에서 보통 그 상권 분리라고 아시죠? 임시정부 상권 분리 있었죠? 그래갖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법기구는 좀 1차 개헌에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4차 개헌 때 이제 숨기고 그러는데 입법기관이 뭐겠어요? 임시의정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뭐죠? 국무원이죠? 예, 네, 이렇게 했는데 요 3차 개헌 특징이 뭐냐면 국무원 중심이 아니야. 뭐냐면 여기는 임시의정원 중심이야. 이게 특징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국무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임시의정원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런 형태를 뒀냐면 20년대는 간내에서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요. 유일당 운동. 그래서 이제 민족 대당, 통합당을 만들자. 그리고 그 통합당에 모든 독립운동단체들이 들어가서 하자. 그래서 임시정부도 거기에 이제 동조해갖고 자우익 간에 이제 협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이제 통합당이 만들 때 그 가도기 체제로서 3차 개헌을 한 거야. 그러면 요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국무원이 아니라 이제 그 가도기 차원이니까 임시의정원에서 잠깐 이제 관리했다가 뭐냐면 통합당이 만들면 그 밑에 들어가자는 거야. 그 논리가. 그래서 국무원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리고 국무원의 그 집단 지도 체제도 종전에 이제 뭐냐면 국무령 중심의 집단 체제가 불완전하니까 뭐냐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뀌어요. 그 국무위원 중심에. 그래갖고 이제 요 당시 이제 주석제가 대두됐는데 요때 주석제라는 거는 그냥 뒤에 강력한 주석제가 아니라 뭐냐면 그 주로 이제 그 국무위원들 지도하는 그냥 리더 정도 역할이야.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이거는요. 예. 그래서 있고. 근데 4차 개헌과 5차 개헌은 좀 의미가 다르죠. 이건 뭐겠어요? 4차, 5차 개헌은. 요거는 항일전이죠. 항일 내전기죠. 한 내전기가 항일 대일 투쟁기죠. 그래서 중일전쟁 뭐 이후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일본과 싸우다 보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석 지도체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김구 중심에. 거기에다가 이제 5차 개헌 때는 이제 좌우합작 연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중도 그 좌파 계열인 김규식을 도입해서 부조석을 안치시켜 놓고 그런 이제 체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성격이 다른데 이 3차 개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가와 나시기 때에 이제 뭐냐면 그 지도체 특징을 쓰시오. 가시기는 이제 아까 내가처럼 뭐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대통령 지도체제. 누가 이제 주장이냐면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제를 되게 선호했거든요. 이승만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돈줄은 누가 지고 있었어? 이승만이 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지도체제는 국무원이 주석을 맡는 집단 지도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기획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었다고 했죠. 중국 관내에서. 그래서 이제 배경을 쓰면 그 당시 이제 중국 관내 활동하던 독립운동 세력 사이에 민족운동의 역량 하나 모이기 위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 그 이유가 뭐냐, 배경은 또 보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또 했던 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그 구심점을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정부 형태가 맞지가 않다. 왜냐면 정부 하려면 적어도 3대 요소는 있어야 돼. 주권, 인민, 영토는 있어야 되는데, 물론 주권은 이제 간접적인 거니까 제일 중요한 물적 기반이었던 뭐가 없어요. 인민, 통치하는 대상과 통치 지역이 없는데 무슨 정부냐. 그래서 정부 형태보다는 그 뭐 당 형태로 하자. 당도 그 여러 당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중국이나 소비에트처럼 소련처럼 일당 일국주의 내세요. 하나 통합을 하자. 그래서 했지만 이게 좌우익과 갈등 때문에 위견 조율 안 돼가지고 어때요? 결국 안 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기반으로 당적 기반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한국 독립당이에요. 1930년에 만드는. 자,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것은 A에 들어갈 건 뭐라고 했어요? 국무원이 아니라고 했죠? 임시의정원이죠. 예, 요거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볼게요. 보너스. 예. 자, 여기 이제 3번도 어디 듣보자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이제 2번 문제 뭘 살펴봤죠? 라이트 이론을 이제 살펴봤죠? 이 라이트 이론을 비판한 게 뭐냐면 라틴 이론이야. 마틴 이론. 그러니까 이게 라이트뿐만 아니라 드레인 도나간 이론을 전반적으로 비판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마틴 이론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도나간이나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했더라도 그 사람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비판했지만 더 보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결국에는 뭐냐면 행위자의 목적과 수단을 강조해. 다만 플러스 알파를 더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행위자의 행동과 그 의미를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 행위자의 어떤 목적과 수단도 강조되지만 인정하지만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는 게 뭐냐면 그 상황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상황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좀 심층적인 지식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예문이 있죠, 지금. 그 예문을 하려면 뭐도 필요해요? 인류학적 지식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어떤 목적 상황 수단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다? 학문적 배경도 깔고 봐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했다. 그래서 역사적 행위를 이해하려면 행위자 목적 수단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완적인 의미에서 더 행위자의 행동과 그 의미는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뭐냐면 인류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이게 남색책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론의 문제점도 뭐겠어요? 비합리적 행위도 있죠. 어금니아빠처럼 이렇게 비합리적 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왜? 마틴도 그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나올 가능성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한번, 누가 어떻게 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집어넣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퍼동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상상의 의미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상상 속에서,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건 명칭어, 가정어 상상,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것도 남색책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 그냥 한번 봐두세요. 그냥 봐두는데 제가 기출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왜 냈냐면 이게 딱 읽다 보니까 좀 걸리더라고. 왜 걸리냐면 딱딱 떨어져. 딱딱. 그래서 이거 한번 내면 채점하기 편하겠다고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색책과 녹색책을 읽으실 때 추상적인 말들은 보지 마세요. 어차피 내는 가능성이 없죠. 설명이 어떻고 이해가 어떻고 뭐 자기들끼리 논쟁하잖아요. 그거 절대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어요?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낸 거고 어디에서 나오냐면 딱딱 떨어지고 기출문제 나오는데 특히 기출 예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듣보잡 같은 문제 나올 때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부분 있죠. 채점하기 편한데
딱 개념적 구분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한번 내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요번에는 좀 약간 듣보잡 같은 문제 좀 냈긴 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당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거 어떻게 푸나. 근데 꼭 이거 맞추라고 낸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맞추라고 낸 건 아니거든요. 틀리라고 낸 것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 이제 딱 대비할 때 틀리라고 문제를 딱 부닥쳤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백지처럼 막 보내줘. 막, 이거 어떻게 푸나. 그러면 이게 막 이거 갖다 떨어진다면 뭐 진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푸세요. 어차피 떨어진 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는 나중에 풀고, 어제 틀리라고 낸 거니까,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아는 문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푸는데, 안 풀면 안 돼. 일단 써야 돼. 쓰는데, 어떻게 하다 머리를 짜내고 해가지고, 쓰세요. 예문에 있는 내용을 갖다 붙이든, 어떤 내가 그 상식적인 내용 다 갖다 붙이든 쓰세요. 그러면 4점짜리는 못 맞추더라도, 적어도 1, 2점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요건 1, 2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합격의 기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냥 열심히 또 내년에 공부하신 분과 그 다음에 또 합격해갖고 이제 해외여행 가신 분인데 차이가 있어. 그 순간에 어떻게 머리 짜내가지고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해외여행과 노량진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풀 때는 머리를 짜내갖고 어떻게든 써가지고 1점 맞춰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해보죠. 8번 문제는 이제 매번 이제 10점짜리 이제 역경어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내는 문제, 8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좀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붙은 건 아니고,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탐구학습하고 결합된 게 뭐죠? 사료 분석하고 관련돼서 결합될 수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자료 B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 총괄학습 모형하고 탐구학습 모형이 결합되는 모형들이 예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13년인가 12년에. 자, 그래서 이제 노란책 예문을 따와가지고 문제 낸 거예요. 총괄학습 모형은. 자, 일단은 사료 비판 과정을 볼게요. 지금은 좀 별로 안 나오지만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요 자료 A 부분이. 그래서 이제 거기 20페이지에 보면 사료 비판 내용이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외적 비판, 내적 비판 두 가지 나누죠? 텍스트 비판, 문맥 비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외적 비판이 한두 번이 나오는데 외적 비판은 사후의 진위 여부를 가진 자로서 역사적 비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역사 비판 이거 이제 그 하급 비판 인적 학문에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외적 비판 가정 있겠죠. 원래 이제 사료의 저자나 작가를 확인하고 연대학자하고 원저자 보존 상태 그 다음에 부분적인 차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문을 복구하는 시도죠. 그래서 여기 간개토 대항비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마모된 글자와 변조된 글자에 따라서 최대한 원래 글 상태를 추론하는 것을 무슨 비판이죠? 의미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원래 상태를 복귀시키려니까 외적 비판이죠. 내적 비판이 아니에요. 내적 비판은 의미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적 비판은 이제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도 있지만 또 뭐의 비판이 있죠? 텍스트 비판하고 문맥 비판이 있어.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문맥 비판이야. 그래서 저는 지금 문맥 비판 목표를 물어봤지만 실제로 이제 뭐냐면 어떤 사항이 주어지고 뭐냐면 그걸 문맥 비판하시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계토에 대한 신문적 기사를 해석할 때 그 국제관계를 분석해보고 4세기 후반에 한반도에 진출 왜가 누구냐? 왜의 실체를 보는 거죠. 일본이 그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시켜서 살펴본다. 왜냐면 일본은 그 당시 야마토 정권이 통일 정권이 형성되지 않았죠. 서로 간에 호적들이 싸웠던 정권 아니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일본 누구냐, 왜는 뭐냐. 그럼 야마토 정권일 수도 있고, 다른 정치 세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분석하고. 그럼 일본이 분열돼 있었는데, 과연 한반도 와가지고, 뭐, 신문적 기사를 이제 일본 쪽에 해석한 것처럼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문맥 비판인데, 문맥 비판의 목적은 뭐겠어요? 자, 목적이니까 그냥 내용 쓰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파란 책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뭐냐면 비판 목적 보면 사료를 나타나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도출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외워두시면 되고 아마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는 문맥 비판 의미 강했던 신문일제 기사를 문맥 비판하시오.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03년 기출문제 때.
제일 황당했어. 그때 외적 비판하고 내적 비판 쓰는데 외적 비판 쓸 수 있는 내적 비판은 너무 많아갖고 저도 이게 뭐가 답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사유 비판을 여기 가나다라마사에 적용할 경우에는 어디에 적용하는가?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일단 다에 적용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일단은 이게 잠깐만요. 아이고 잘못 썼네 이거. 답이 잘못됐네. 다단계가 아니라 나예요 나. 네, 고치세요. 거기 이제 다는 그 관련 사료를 제시하는 거고 찾아보는 거고 그걸 뭐냐면 가설 검증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비판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계에 속해요. 네, 나단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는 다를 이렇게 집어넣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제가 했냐면 라가 없었어. 그래서 다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를 이제 답을 선택했는데 이건 라와 관련된 거예요. 라를. 네, 그래서 답이 라 단계요. 관련 사실의 발견 및 가설 검증 단계가 라예요. 예, 그거. 자, 일단은 이제 문제 인지 단계 가죠. 학습 목표 생각해서 여기 있고. 그다음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야? 이제 영국과 프랑스 다음에 문제 인지하고 학습 목표를 정했으면.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 가설 설정 단계죠. 가설 설정 단계. 그래서 이제 그 가설 설정 단계에서 이제 뭘 하냐. 그래서 머릿속에 구상한 이제 작업 가설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로 타당한 가설을 검증되는 작업 가설을 하나 선정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파란색이 나오고, 그다음 나와 다. 그러니까 그 자료 제시와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가설 설정 그 중간에 뭘 해야 되는 것인가 나와 있어. 뭘 하겠어요? 용어와 그 다음에 그 여러 개념을 정의해야 돼. 용어와 개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걸 가설 설정 단계 잘못 알고 이제 그 답안을 달았는데 보니까 파란색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거기 나와 다 사이의 중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네, 파란색 있는 거. 그래서 그리고 사회과학의 사회과학 용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따로 가설 설정 다음에 문제 제시, 그러니까 자료 제시 그 중간 사이에 그 개념과 용어를 정의해. 그럼 개념과 용어를 왜 정의했겠어요? 개념과 용어를. 자, 개념과 용어를 이제 정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 21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걸 뭐냐면 그걸 정의해야지만 탐구 과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다.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정보 왕조하고 침투 왕조의 개념을 헷갈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5516국을 정보 왕조에 해석해 갖고 제시할 수 있죠. 사례를 찾아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완전 팩트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보 왕조가 이렇다라고 정의하고 해야지만 원나라, 청나라, 금나라, 요나라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침투하고 왕조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물어보는 것이 뭐냐? 그 A에 들어갈 그 뭐냐면 총괄 개념 써라. 요건 쉽게 찾을 수 있죠. 뭐죠?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예. 그래서 이제 총괄 개념 쓰시면 되고, 이거 노란색 예문에 있는 거예요. 그 탐구학습 모형에. 그 다음에 이제 총괄학습 B의 그 내용을 거기에 뭘 물어봤냐면 어렵게 생각할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가 할 일을 말해볼 것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탐구학습으로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가나다를 물어볼 때는 탐구학습이지만 지금 이건 뭐와 적용이 된 거죠? 총괄학습에다 탐구학습 모형이 적용된 거죠. 그리고 총괄학습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괄 개념을 가르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총괄 개념하고 탐구학습 모형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부터 사까지는 그 뭐냐면 약간 이제 총괄 개념 그 탐구학습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탐구학습을 정의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료 B를 물어본 거는 탐구학습이 아니라 총괄학습에 탐구학습을 적용하는 모형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거기는 어디 있냐? 이거는 노란 책이 있어. 노란 책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은 그 학생들 일관된 의도와 속성을 봤던 총괄 개념을 이끌기 어렵고 그리고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해서 총괄 개념을 제시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야. 아마 쓰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엔 노란책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노란책 거의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듣보잡 문제야 막 하지만 제가 이 문제 낸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뭐냐면 하나라도 끊어 쓰라고.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이거 쓸 때 어떻게 하든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예요? 써! 쓰면 돼. 그래서 얘들 보면 이제 제가 가르친 애들 보면 모르면 다 왕권가가 중간이권가가 12문제 중에 하나 걸리거든. 1점 얻어. 그런 정신을 써야 된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은 남도 못 맞춰요. 근데 여기서 1점 건지면 어떻게 해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합격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쓰면 돼요. 그리고 예상 답안에 없더라도 뭐냐면 하도 그런 말이 많으면 유사 답안으로 또 처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든 뭐라고 다 쓰면 된다. 모르시면 그냥 총괄 개념 이렇게 쓰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가 이제 그 1회부터 해서 1차지만 이제 14차까지 이렇게 쭉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오늘은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인강수학과 이제 듣는다고 이제 많이 오셨는데, 아마 내일부터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예. 집에서 이제 다운받아 공부하시고, 예. 오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들어가세요.